캐나다의 대표 미제 사건은 눈물의 고속도로라고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해둘게요. 근데 보는 건 추천 안 드려요. 너무 옛날이고 되게 못해. 근데 보겠지 이러면? 잠깐만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보지 말라고. 1969년부터 작년이야. 2023년 10월까지 이게 54년간 일어난 사건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여기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라고 여기 옐로헤드라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과 실종을 눈물의 고속도로 살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범인이 아직 안 잡혔어. 범인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뭐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여자를 납치하면은 이거 의도는 성범죄란 말이야.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은 보통 공범을 잘 두지 않아. 자기의 취향에 맞는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단독범들이 비슷하게 일대에 많이 나타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다른 사건으로 잡혔을 수도 있고, 이춘재처럼 누군가는 시간상 54년이나 지났으니까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마 냉각기에 들어간 새끼도 있을 거란 말이야. 54년간 일어났어.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냐고. 심지어 이거 집계도 다 안 돼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20명이야. 근데 정황상 최소 430명 이상, 최대 1180명까지도 봅니다. 피해자들에게 공통점이 또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휴대전화나 차를 사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라는 점, 히치하이킹 시도하려다가 납치살인됐다는 거야. 사건이 일어난 옐로헤드 고속도로가 구간이 길어요. 이런 도로를 낀 지역들은 인구 밀도도 낮고 밤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안 가지. 누가 걸어서 고속도로를 굳이 가냐. 이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도 파악하기가 어려워, 경찰이. 범죄가 일어났어도 성매매 여성들이다 보니까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고. 지리적으로 보자면은 피해자가 현지 주민들이 많았는데 이 봐봐, 도로가 이래.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한 10배쯤 돼요. 너무 기니까 고속도로지만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어.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차가 지나가도 몇 시간에 한 번 이런단 말이야. 이 사진은 그나마 가운데 보면 조그맣게 집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은 길가에 공중전화, 가로등도 없어. 가는 길 내내 그냥 숲이랑 벌판을 가로지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이동하려면은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버스 끊기면 어떡하냐? 피해자들 성매매한다며. 차 없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업무를 보실 거 아니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고 좀 이쁘게 차려입었으면 아무래도 남자들은 좀 태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차를 얻어 타 다닌 거고, 성매매는 또 이름 속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관계도 짧아. 그래서 연락 끊기면 찾을 방법이 없어. 지역도 자주 옮기고. 범인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거지. 수사가 너무 어려웠고 사건은 계속 일어나자 캐나다가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 금지한다는 편말 세우고 지역 셔틀버스 운행하고 공중전화 설치하고 비상대피소 이런 거 엄청 해놨는데 그래도 사건은 매년 일어났어. 이 워낙 긴 거리를 3,000km 막 이래, 길이가. 여기에 다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하냐. 사건이 매년 일어났고 운이 좋아야 시신을 찾을 수 있던 거야. 거의 다 죽었는지 확인도 안 돼요. 돌아올 때까지 아직도 기다리고만 있고. 그럼 경찰은 54년간 1,000명 넘게 죽었는데 뭐 했냐? 열심히 수사했지. 지금도 하는 중이긴 해. 근데 사건 발생 기간이 길고 그 와중에 이제 퇴직하는 경찰도 있고 이제 임용돼서 사건 맡는 경우들은 어떻게 그 기간 동안의 사건을 다 한 번에 파악하냐. 피해자 숫자도 많고 범행 수법도 또 다양해. 그 와중에 잡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범죄 성향을 가진 새끼들이 좀 유혹을 참기 힘든 조건이야, 이 눈물의 고속도로가. 보면은 완전 범죄할 것 같거든. 금방 비슷한 사건 또 일어나는 거지. 범인이 몇 명인지도 그래서 몰라요. 체포된 새끼 중 하나가 얘긴 합니다. 2010년 11월 27일에 체포된 코디 레게보코프라고 하는데 좀 어려 보이죠? 맞아. 이 새끼 체포될 때 20살이었어. 코디 레게보코프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프린스 조지 지역을 지나가는 이 옐로헤드 고속도로에서 4명을 성폭행 살인한 눈물의 고속도로 범인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어린 연쇄살인범이에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이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범인 중 하나, 이 새끼 사건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 여자는 같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지만 밴더후프라는 지역에 사는 15살 로렌 레슬리라고 하는데 2010년 11월에 사건을 당했어. 애가 성격은 밝고 명랑한데 외로움을 많이 탔대.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쁜 거야. 오른쪽은 아예 안 보이고 왼쪽은 뭐 시력이 공개된 건 아닌데 평균의 50% 수준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처럼 애가 두꺼운 돋보기 안경 쓰고 이러니까 생활도 불편할 거고 애들도 좀 놀렸겠지. 따돌리고 우리랑 다르면 애들은 그래. 좀 피하기도 했을 거고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애가 친구를 못 사귀면 소용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친구 사귀려고 했나봐. 채팅을 좀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랑 닥치는 대로 막 대화를 했어. 그러다 한 명이랑 말이 잘 통했대. 5살 위에 오빠인데 마침 사는데도 가까운 지역이야. 며칠 동안 밤 새워가며 대화를 했지. 아, 재밌는 오빠야. 로렌도 관심 있는 티를 좀 냈고 남자애도 적극적이야. 말 잘 통하니까 너무 좋대. 만나보고 싶대. 로렌이 막 심장이 난리가 난 거야. 그동안 얘는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았는데 남잔데다가 또 오빠야. 그래서 덜컥 만나기로 해버리네. 이게 2010년 11월 27일입니다. 로렌이 며칠 전부터 떨려가지고 막 잠도 안 왔어. 모르는 사람 만난다면은 가족들 걱정할까봐 숨겼고 결국 만나러 이렇게 나간 거지. 그리고 집에 못 온 거예요. 로렌이 이날 만나러 나간 오빠는 프린스 조지에 사는 20살 코디 레게보코프니까 이 새끼가 2010년 11월 27일에 체포됐다고 했죠. 로렌을 만나기로 한 날이랑 같아. 이 새끼의 마지막 연쇄살인이었던 거야 이게. 체포도 되게 우연히 됐어요. 이 과정을 좀 보자면은 같은 날 밤 9시 45분 옐로헤드 고속도로와 연결된 브리티시 콜롬비아 도로를 순찰 나온 우범지대니까 순찰을 다녔겠지. 아론 켈러라는 경관인데 도로를 지나가는 검정 트럭을 발견합니다. 이 차거든요. 이거 님들 보기에는 어떤? 수상한가요? 그냥 영미권에서는 되게 흔한 검정색일 뿐인 트럭이잖아. 아론 켈러는 이 차가 수상해 보였대. 뒤에서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흔들린 거야. 트럭 운전수들은 장거리를 많이 뛰겠죠. 그럼 몸도 피곤하고 심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술을 많이 마신대.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람들은 또 어때요? 술을 납작한 병에 마시죠. 뒷주머니에 꽂을 수 있고 주머니에도 잘 들어가겠지. 너무 피곤하고 심심하니까 뒤지고 싶은 거야 이 운전수들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어 아론 켈러가. 갓길에 차 세우라, 면허증 달라 했지. 운전하는 새끼가 순순히 주더라고. 신분증 보니까 20살이야. 이름이 코디 레게보코프라고 써있어. 이날 낮에 로렌 만난 새끼지만 아직 아론 켈러는 모르는 상태고. 본인 맞아 면허증이. 음주 테스트 했어요. 술 안 먹었어. 근데 왠지 이 새끼가 이상하게 뭔가 뚝딱거리는 거야. 잘못한 애새끼가 숨기고 싶어서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느낌이 든 거야. 어쨌든 의심했던 음주는 아니잖아. 하지만 아론은 그래도 차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생각에 근처에 순찰 중인 경찰을 무전으로 부릅니다. 이 경찰 기다리는 동안 코디가 막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나 음주도 안 했고 잘못 없는데 왜 사람 자꾸 붙잡아주냐. 지금 눈 오고 길에 눈 쌓이면 운전하기 더 힘드니까 빨리 좀 보내줘라. 자, 이때 오히려 경력 많은 경찰이면은 재량껏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런 일 일하면서 많이 겪었고 보내줬을 때 문제 안 생겨왔으니까 그동안. 근데 아론은 이제 막 경찰이 된 사람이에요. 가라를 칠 줄 몰라. 그냥 교육 받은 대로 FM대로 한 거야. 근데 이게 맞는 건데 일하다 보면 사람이 유도리를 발휘하게 되잖아요. 결국 신입이라 해결된 사건이에요 이게. 다른 경찰 왔어. 이제 코디의 차를 뒤져보는 거지. 트럭 뒤에 적재함 보니까 큰 짐 2개 정도 실려 있는데 비닐에 쌓여 있었대. 걷어보니까 공구 상자 하나 배낭이었다는 거야. 열어보니까 당연히 뭐 공구 있겠지. 근데 정리가 좀 안 돼 있어. 그 사이에서 눈에 띈 게 몽키 스패너입니다. 크기가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빨간 자국이 있더라고. 아론은 피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무전 듣고 온 경찰은 배낭에서 분홍색 지갑을 발견합니다. 안에 병원 환자 카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로렌 레슬리라고 쓰여 있던 거지. 자, 20살짜리 남자 새끼가 피 묻은 몽키 스패너에
분홍색 여자 지갑을 갖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적재함에도 피가 있었어요. 아론은 코디에게 너 오늘 어디서 뭐 했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쓱 웃더니 아까 사실 숲에서 몽키 스패너로 사슴 때려잡았어요. 사슴 피가 묻은 거래. 근데 차에 사슴은 없어. 거짓말하는 건 이미 보여.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믿어주는 척하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코디는 자기 거짓말이 먹힌 줄 알았어요. 신나가지고 막 어디서 사슴 만나갖고 어떻게 잡았는지 자세하게 썰 풀더라고. 이야기를 다 들은 경찰은 알았대.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이 새끼 분명 수상한데 데려갈 증거가 없잖아.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경찰 아니라도 사실 코디가 하는 말 다 구란 거 알아. 거짓말 개 못해 얘. 실제로는 아니지만 지가 사슴 죽였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경찰은 야생동물 불법 사냥으로 조사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안 따라간다면 또 그게 문제가 될 거야. 함정에 빠졌어. 코디 레게보코프는 사슴 불법 사냥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담당 경찰에게 이 사건이 넘어가요. 근데 이 양반이 찐 전문가야. 개고수야. 코디 진술을 들어보지도 않아 이 사람은. 타이어 바퀴 확인하더니 눈에 난 자국 따라가면서 불법 밀렵했다는 그 현장을 찾았어. 도로 갓길에 있는 수풀이었대. 여기야 여기. 코디의 발자국도 여기 남아 있었는데 사실 여기는 불법 밀렵이 아니라 살인 장소였겠지. 여기서 로렌 레슬리의 시신을 발견하거든요. 신발, 바지,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한 2시간 전에 사망한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야생동물 포획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폭행에 1급 살인 혐의를 받게 되잖아.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쩌다 이런 새끼가 되느냐. 또 그걸 알아보는 게 제 주 컨텐츠 아닙니까? 1990년생이에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태어났고 쭉 여기서 살았어. 쭉이래봐야 20살이네 씨발 새끼. 캐나다 사람이니까 아이스하키 좋아하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꽤 있고 얌전했대. 한 번도 얘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 말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카센터에서 일했어요. 일하고 퇴근하면은 친구들 만나서 뭐 맥주 처먹고 스포츠 경기 보고 뭐 그런 게 낙인데 그러다가 채팅을 하게 되네. 아주 채팅 중독이 됐어. 그러다가 몇 명을 여자들이었겠지. 실제로 만나기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2010년 11월 27일에 만난 15살 로렌 레슬리였던 거지. 얘가 거짓말만 허술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존나 많아. 이날 코디와 로렌이 만나기로 약속했고 로렌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이 새끼 발자국만 있어. 트럭과 바지에서 로렌 피 나왔고 소지품도 갖고 있고 몽키 스패너에 같은 피 있고 빼박이잖아. 근데 경찰은 여기서 이 새끼가 사람 죽인다는 행동이 뭔가 좀 무감각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대. 경찰 보고도 별로 당황하지 않으면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만 술술 하는 게 좀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들의 특성 같았거든. 과거를 캐봐야겠다 생각해서 집을 조사합니다. 이런 게 나오네. 얼마나 이 새끼가 살인에 무감각한지 지네 집에서 사람 죽였겠죠. 피를 지우지도 않아. 소파, 침대, 뭐 이불에서 핏자국 많이 나왔고요. DNA 검사해보니까 여자 3명이야. 여기 위에 보면 가운데 도끼 있죠. 저기도 피가 묻어있어요. 저 까만 게 피야. 눈물의 고속도로 사건의 피해자들로 예상되는 사람들 DNA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 4명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세 번째 파란 옷인데 2009년 10월 13일 애 6명 혼자 키우던 35살 질 스투첸코인데 실종 4일 만에 자갈 구덩이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 둔기에 머리 맞은 흔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게 1년간 미제로 남겨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 피가 코디 집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는 두 번째야. 23살 나타샤 몽고메리. 2010년 9월 1일 질 스투첸코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에 실종됩니다. 애 둘 키우는 엄마였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코디 집에서 피가 나왔던 거야. 높은 확률로 이 집에서 죽었겠지. 네 번째 신시아 마스는 2010년 9월 10일 실종됐다가 다음 달 공원에서 발견됐고 이 사람도 둔기에 맞아 죽어요. 로렌까지 4명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 둔기에 공격당한 것 같아. 코디 레게보코프와 채팅했다가
만날 약속을 잡고 실종되기도 했고, 그럼 경찰은 왜 마지막 로렌 레슬리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여자들 찾지 않았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직업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질 수투첸코와 나타샤 몽고메리는 싱글맘이었어. 당연히 형편 좋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가 매춘을 했을지도 몰라요. 신시아 마스는 실제로 매춘한 게 확인됐고, 이런 사람들이 또 지역을 자주 옮겨 다니잖아. 그럼 경찰 입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어도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 거기에 성인이라지만 10대, 20대도 아니야. 애도 있는데 함부로 가출했겠나 싶어서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시신으로 발견되자 수사를 시작은 했지만 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직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 손님들 일일이 찾아내냐. 알아내더라도 매춘한 남자 입장에서 제대로 얘기해주겠어요? 그래서 새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던 건데, 로렌 레슬리 사건까지 일어난 날 코디 레게부코프가 우연히 체포됐고 집안 수색으로 DNA를 확인했던 거예요. 아론 켈러 아니었으면 분명히 사건 더 일어났겠지. 이 사람이 씨발 아론 켈러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죠. 코디 잡으면서 캐나다 올해의 뉴스메이커로 선정이 됐대요. 아니 승진시키고 월급이나 늘리면 되지 뭐 이딴 걸 뽑냐. 그것도 했겠죠. 이게 코디, 이 새끼 취조실에 있던 CCTV인데 처음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 채팅으로 여자 만나서 집으로 불러서 성매매를 한 건데 죽이진 않았대. 근데 다들 알잖아요. 이 새끼 거짓말 존나 못해. 경찰이 더 추궁하니까 질 스투첸코, 나타샤 몽고메리, 신시아 마스의 사망이 자기랑 관련은 있는데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가 코카인 중독자래. 그래서 약을 사는데 X라는 거래상에게 주로 약을 산다는 거죠. 이 거래 방식이 성매매 여성을 통해 약을 전달하고 계산하는 식으로 수사를 피해왔대. 그래서 여자들을 집에 들이긴 했지만 성매매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코카인 배달을 받는 과정이었다는 거지. 온라인 채팅도 배달 약속을 잡기 위해 했던 거고. 근데 또 어느 날 마약상 X와 동업자인 Y, Z 뭐 이런 애들이 오더니 완벽한 거래를 위해 증인들을 없애야 한다면서 배달책으로 와 있던 여성들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공범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세 번 정도 공격을 한 거래. 공격은 했지만 사망 원인은 XYZ의 포킹이고 지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나타샤 몽고메리의 피도 집에 있는 건 맞지만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래.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씨발 뭐 다 모른대. 그러면은 마지막 로렌 레슬리 사건에서는 어떤 진술을 했냐? 일단 인정 안 했고요. 그날 로렌을 만나서 숲속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합의된 성관계였고 시각장애가 있는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 끊고 싶다고 로렌이 몽키 스패너를 지한테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지. 자기는 그래서 이 말이 장난인 줄 알고 그냥 한번 줘봤는데 몽키 스패너를 실제로 자기 머리를 막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몽키 스패너 뺏고 혼자 도망을 갔던 거래.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 진술이 사실인 거냐? 씨발 그럴 리가 없지. 사건 2달 만인 2014년 9월 16일 재판에서 코디 레게보코프의 주장은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캐나다는 사형이 없어요. 얘가 잘 못해서 그렇지 거짓말 지어내는 자체는 잘하는 애란 말이야. 조사받을 때도 죄책감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진범이라는 그 마약상 XYZ 정체도 말을 하다 말았어요. 사람이 사실 사이에 거짓말을 섞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상황을 100% 지어내기는 어려워요. 아마 마약상 같은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당장의 혐의를 부인하려다 보니까 좀 급하게 지어낸 얘기였을 것 같아. 이 새끼가 또 특이한 게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지가 지를 변호해. 변호사가 앉아는 있어.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니까. 근데 변호사 말을 안 하고 지가 해. 나르시시스트 끼가 있는 건지 이 새끼도 뭐 테드 번디 빙의해가지고 나름 재판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아무 증거도 없는 말이 뭐가 받아들여지겠냐. 너무 헛소리들이라 듣는 자체가 짜증이 날 정도였대. 14명의 배심원이 들어갔는데 다 4건의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캐나다 법정 최고형 받은 거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이런 과정으로
눈물의 고속도로 살인사건 중 범인의 한 명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범죄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연쇄살인범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난 거죠. 눈물의 고속도로 살인사건은 아직 못 잡은 범인이 훨씬 많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리다며 제일 어린 애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예요. 체포 당시 18이야. 1957년 3명의 어린이를 성폭행 살인한 피터 우드콕이래. 씨발 새끼 그래 제일 어리다 자랑이다.